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일요일 주말판, 네, 스페셜 에디션. 네, 김현성 작가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최근에 신간을 냈는데요. 첫 책이죠? 예, 맞습니다. 예. 김현성 작가는 나이가 보니까 젊어 보이죠?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제가 88년생이니까 88년생. 올해 만 36이죠. 만 36. 네. 예. 이른바 2030 MZ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의 작가가 첫 책을 냈는데, 자살하는 대한민국이야. 이름이. 그리고 막 부제를 보니까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 경제학.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죠. 파국을. 그리고 소멸의 사회 경제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세네요. 그렇습니다. 네. 책 내용도 셉니까? 책 내용은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좀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건조하게 숫자로 우선 분석을 해내고 있고요. 숫자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숫자로 돈의 문제를 우선 분석을 한 후에 이제 그 돈의 문제가 우리 사회 각지에 어떤 작용들을 일으키는가를 검증을 해보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에는 우리는 시간이 많이 흘러왔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제목과는 달리 좀 그래도 희망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희망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8년생이니까요. 예, 지금 벌써 절망적으로 가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절망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안에 제가 이제 김현성 작가와는 그 전에 우리가 실제로 만난 건 한 번 만났죠. 맞습니다. 한 번 만나고. 아니요, 두 번 만났나? 네, 두 번. 두 번 만나고 페이스북에서는 SNS에서는 한 몇 년은 친구였던 것 같죠. 그죠? 그렇죠. 그거는 뭐 한 6, 7년 넘은 것 같아요. 예, 6, 7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김현성 씨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저 나이에 저렇게 쓸 수 있었을까?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정말 똑똑한 친구고 저도 글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보니까 실망을 시키지 않았어요. 실망을 시키지 않은 게 이 젊은 나이에 왜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조사를 리서치를 아주 치밀하게 했는지 굉장히 리서치를 치밀하게 했더라고요. 네. 네, 그걸 어디서 그렇게 많이 그걸 리서치하는 법은 어디서 배웠어요? 우선 치밀하게 리서치 했다라고 봐주신 점에 대해서 되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일단 책을 쓰면서 굉장히 의도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한국 사람들은 뭐 이기적이라서 문제다 뭐 또는 뭐 어떤 세력이 그냥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분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객관적인 숫자를 가지고 검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최대한 구조를 보려고 했다. 예. 이제 그런 리서치 방법들은 사실 뭐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했던 과정들 사이에서 뭐 직업적으로 조금 훈련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저는 이제 원래 첫 직장을 증권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뒤에는 쭉 금융회사에서 뭐 컴플라이언스도 하고 근데 펀드 운용도 하고 펀드 운용도 했어요? 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대부분의 일들이 다 숫자를 다루는 일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투자의 방향성이나 뭐 시장에 대한 예측이나 이제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할 때 뭐 윗분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하려면은 반드시 아주 객관적인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을 했었고 또 뭐 SNS 소셜 미디어 상의 글을 쓸 때도 사실 이게 사람이 그 진실과 사실에 의거한 이제 얘기를 해야지 막 헤드라인만 과하게 잡아가지고 이상한 글을 쓰면 그 사람은 뭐 이제 글을 점점 쓰는 신뢰가 떨어지지. 네, 일종의 빌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좋았고. 원래 기자가 꿈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기자가 꿈이었고. 원래는 이제 그 학교에서 학보를 또 했었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꿈은 뭐 제가 아쉽게 좌절이 됐었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왔던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의 목차를 쭉 살펴보면 목차 1이 한국인에게 돈이 부족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돈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한국인들은 돈이 부족하다라는 부족하다. 얘기죠. 네. 누구에게 부족합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에게 부족하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돈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그러니까 저도 사실 책을 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반문을 하세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은 꽤나 먹고 살 만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과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 훨씬 부유해졌는데 왜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인들에게 돈이 없다라는 얘기는 먹고 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객출할 돈이 없다. 라고 저는 이제 모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러면 아주 쉽게 그 요새 신문기사에 나온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수가 부족하다? 세수가 부족한 것은 이제 그 현재 정권의 방침이나 감세를 감세를 했기 때문이고. 그렇죠. 감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세수가 부족한 것이고, 세수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미래에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뭐 재정을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증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라 빚을 늘리지 않으면 증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인들은 이제 증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하죠. 공동체 중에 하나죠. 역대 정권들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증세를 시도한 정권은 보역을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교체가 됐거든요. 정권 연장을 못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인들에게 공동체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객출할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국 한국에서는 증세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논의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세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단순히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증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증세는 싫어하죠. 그렇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증세는 싫어하는데 한국 공동체는 유독 그 이제 공동체를 위한 지출에 적대감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검증을 이제 앞에 책 본문에서 쭉 했던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한국은 되게 고물가 사회거든요, 이미. 네, 굉장히 고물가인데 그 고물가 중에서도 식료품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비싼 수준이다. 네, 라는 거를 이제 넘베오라는 그 도시물가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식료품 물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면 한국인들의 지갑은 언제나 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맨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먹는 문제니까 이거. 먹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교육비 얘기를 해줘. 너무 지겨운 얘기지만 사실 한국의 사교육비는 숫자로 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가령 서울의 경우를 따져봤을 때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는 경우에는 4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 중에 30% 이상이 사교육비로 기본적으로 지출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 그럼 3분의 1 정도는 사교육비로 지출이 되지. 그럼 뭐 그 이외에 뭐 이거저거 이제 쓸 게 없지. 그쵸. 뭐 이거저거 먹고 살고 하다 보면 사람들은 쓸 돈이 없어요. 쓸 게 없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의 밈인데 카후가 플러스면 상류층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어떤 말인지. 카후가 무슨 말이에요? 카후? 카드값 결제 후. 카드값 결제 후. 카후 잔고가 플러스면 당신은 상류층이다. 뭐 이런 밈이 있어요. 지난번에 김경일 교수랑 그런 이야기 요 자리에서는 못했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의 정의는 이렇게 내린다고 하더만요. 김경일 교수는 어느 곳에나 주차를 해도 주차비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차를 대는 사람. 얼마가 나오든 뭐 상관 안 해. 나만 편하면 돼. 주차 그냥 아무 데나 해. 하루에 20만 원이 나오도 상관없어.
그렇죠. 이런 사람이 근데 20만 원 나오는 곳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없겠죠. 예. 네. 근데 일본의 주차비에 비해서는 한국의 주차비가 분명히 굉장히 싸거든요. 맞아요. 주차비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넘베오에서 뭐 비교를 하셨다니까. 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슈퍼마켓 물가에 식료품 물가는 슈퍼마켓 마트 물가입니다. 네. 그거는 한국이 진짜 비싸네. 생각해보니까. 엄청 비쌉니다. 미국이나 심지어는 한국보다 훨씬 물가가 비싼 유럽에서도 식료품비는 맞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네, 한국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고 네. 유럽의 물가가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들의 물가가 비싸게 여겨지는 거는 한국보다 임대료가 훨씬 높아요. 임대료는 식당 물가. 그리고 외식비가 비싸지. 네, 외식비가 비싸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외식비는 비싼데 본인이 가서 사 먹는 거는 살만해. 네, 살만해요. 네, 살만해. 한국보다 훨씬. 그냥 한 달 살게 한다면 살만해. 네. 예. 네, 한국은 거꾸로예요. 거꾸로네. 네.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고 외식 물가는 싸요. 이 외식 물가가 싼 게 또 다른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고주자는 국민들은 살기가 불편하고 관광객은 괜찮은 거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네, 관광객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여행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거주자의 얼굴이 행복해야 관광이 잘 된대요. 관광 산업이 융성을 한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유럽이나 가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그게 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고 힐링이 되잖아요. 네네. 물론 뭐 거기 건물이 좋아요, 뭐 어디 하늘이 이뻐요 이런 이야기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좀비처럼 이렇게 우울하다고 생각해봐요. 이상하지. 이상하죠. 근데 사람들이 여하튼 웃고 다정하고 그 다음에 좀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도 뭔가 웃고 있어. 네. 그건 이제 뭐 별 삶에 대한 걱정, 뭐 행복도가 높다, 뭐 이런 걸.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행복도가 낮으니까 그렇죠. 얼굴 표정이 어두워. 그럴 수 있죠. 네. 그거하고도 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는 이 한국인이 불행하다, 뭐 물가가 비싸다, 뭐 돈이 없다, 뭐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보수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거대한 순환 창조를 하나 그리고 있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소위 풍선효과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이제 이 문제는 단일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어떤 종합적인 이건 하나의 결과값이겠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다라는 건 하나의 결과값이고, 그는 이제 그 뒤에는 뭐 고물가도 있을 거고, 뭐 얇은 지갑도 있을 거고, 극심한 경쟁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수많은 것들이 이제 뒤에 연결고 서로 간에 이제 마치 뭐 이제 재벌 그룹이 순환 출처하듯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우리가 각출하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증세를 하든지 빚을 내서 재정 확대를 해서 뭐 하여간 경제를 펌프를 하든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할 때 늘 이제 굉장히 많은 다수의 대중은 이렇게 물어봐요. 야, 우리가 엄청 돈을 냈는데, 세금을 냈는데 정부가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정부가 아껴서 쓰고, 정부가 허투루 쓰니까, 그리고 이상한 데다 쓰니까 늘 이런 비판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요런 비판, 그러다 보면 증세는 늘 물 건너가죠. 맞아요. 요것도 하나의 순환의 어떤 덫에 들어가 있죠. 이런 맞습니다. 인식의 덫도.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딱 한마디로 요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국 공동체는 관치하고 큰 정부를 똑같은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이게 이제 자살하는 대한민국 책 2장에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놨어요. 제가 거기 해놨는데, 보면은 이제 그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설문이 있는데,
과반수의 국민들이 지역균형 발전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앙정부 역할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면 잘 못하고 있다가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역할이 중요한데 잘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한국의 경제사를 되짚으면 왜 한국 사람들이 관치와 큰 정부를 착각하고 있는지가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 초반에 7대 대선으로 저희가 좀 시간을 해야 됩니다. 7대 대선에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결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7대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국의 경제 발전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왜 차관을 들여와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자원을 배분을 해서 이제 중화학 수출 대기업 중심의 공업국화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에 반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은 보통 어느 나라를 가든 중소 중견 기업이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데, 박 대통령처럼 했다가는 우리나라는 경제 허리가 튼실하게 유지될 수 없다. 허리가 부러진다. 네, 허리가 부러진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 위주로 이제 우리는 수입 대체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 두 개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소위 대중경제론이라는 대중경제론이었죠. 박현채 교수가 설계를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때 7대 대선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승리를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길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까지도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신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IMF를 맞으시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는 한국이 이제 경제 개발 계획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다시 만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요새는 있는데 근데 이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외자를 도입한 다음에 그 돈을 대기업들한테 그냥 나를 비해서 나눠준 거예요. 아주 저리로. 네, 그냥 아주 저리로 나눠줬고, 그러면은 사실 정부는 자기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자본 배분을 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회 이곳저곳에 간섭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관치예요. 근데 큰 정부는 뭐냐면, 큰 정부는 정부가 자기 돈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세금을 걷든 뭐 나라가 빚을 내든 외자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든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그거를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균일한 품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큰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예산이 많아지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지면 당연히 정부 조직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큰 정부인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겠다. 돈을 뭐 한 100조, 200조 들어서라도 많이 짓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좀 떨어뜨려 버리고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뭐 현재 뭐 보육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직영 1%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앞으로는 위탁 안 하고 정부가 국공립 직영 90%까지 늘리겠다. 하면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큰 정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관치는 돈을 뭐 얼마나 쓰는지 간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정부가 권한만 갖는 거예요. 권한만 갖고 그 권한으로 이제 소위 시쳇말로 조지는 거죠. 가령 뭐 제가 아까 전에 보육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 문제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국공립 직영은 없고 민간에 많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민간에 많이 위탁을 할 때 그냥 위탁을 주진 않고 보조금을 좀 주거나 이제 그렇기는 하죠. 근데 뭐 사실 어찌됐든지 간에 어린이집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갈수록 돈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뭐 아동 학대 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는데 정부는 여기서 돈은 안 주고 혼만 내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사실 관치인데 한국이 너무 그동안 그 권위적인 관치의 역사가 익숙하지. 너무 오래되고 돼서 익숙하지. 그게 자본주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가 뭐라 하면 말을 잘 듣긴 해요. 말은 잘 듣는데 믿진 않아요. 이런 모순된 태도가 저는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식의 덫 중에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게 관치와 큰 정부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목차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요. 3장에는 모두가 가난한 이유, 노동 생산성이 나옵니다. 이 3장은 조금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서 경제를 배워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모두가 가난한 이유, 노동 생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감이 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4장, 청년 문제는 노인 문제의 결과일 뿐이다. 이것도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는 지금 순환의 이야기인 거고요. 5장, 이곳은 원래부터 각자 도생의 나라였습니다.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가기 전에 한 장만 꼽아 보세요. 저 내용은 조금 이야기를 최경영 TV에서 하고 싶다. 예. 전체 목차 중에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은. 다 말하면 네, 책을 안 사. 그러니까. 다 말하면 책을 안 사. 그러니까. 한 장 정도만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7장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7장. 네. 시험과 그렇네. 네. 36세시라 그랬죠. 네. 그래서 시험과 공정 그리고 약자에 관하여 이준석과 이거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이랑 나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81년생 아닌가요? 81년생. 네. 두 사람의 시각이 꽤 다릅니다. 네. 시험과 공정 그리고 약자에 관하여. 85년생. 이준석 85년생. 85년생. 제가 일단 이준석 대표님께 죄송합니다. 81년생이라고 해서 제가 남의 나이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군요. 저보다 3살 3살 형이시네요. 3살 형.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이준석 씨의 어떤 정견이나 이념에 제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시험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당직자도 그걸로 뽑았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기초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이거 보자 그랬잖아요. 무슨 시험. 네. 근데 저는 그 인식의 덫이라는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관치와 큰 정부를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저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공동체는 투명하게 결과가 공개되는 것과 그 제도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는 거를 또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이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공정한 제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은 결과가 그냥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 이외에 그 시험장에 앉기까지의 그 사람의 삶의 맥락에 대해서 시험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거든요.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사실 제가 이제 입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과거에 이제 2020년에 한번 좀 유력 정치인의 문제가 한번 있고 나서 갑자기 막 정시 확대 여론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모든 입시 제도는 비슷한 정도로 불공정하거든요. 비슷한 정도로 불공정하다? 네, 그러니까 저게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학생부 종합이 됐든 학생부 교과가 됐든 사실 비슷한 정도로 불공정해요. 입시라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시험으로 서열을 나누어서 그 서열대로 경제력을 배분하는 체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게 3장이랑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GDP라는 총 생산량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실 GDP는 결국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이제 총량이기 때문에 결국 산업 생산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노동 생산성의 정의는 이 전산업 생산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노동 생산성은 각 노동자들이
이 GDP를 얼마만큼 배분받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이 GDP를 배분받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그렇지. 돼요. 이 그렇죠. 사회에는. 예. 근데 한국은 그게 입시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어. 공부를 잘했든지 아빠 엄마를 잘 만났든지 뭐 두 개가 다 합쳐졌겠죠. 그래서 강남에서 또는 특목고에서 또 뭐 과거 같았으면 뭐 비평균한 지역에서 네. 뭐 이렇게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봐서 이렇게 있다가 또 공공기관장이 돼서 뭐 이렇게 쭉 살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경제적 배분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또는 뭐 전직 국회의원들이랄지 뭐 하여간 고시를 본 사람들이 저 정도 돈을 가져가는 게 합당한가에 관한 한국 사회는 그냥 묵시적인 네. 그냥 동의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 저 공공기관장은 무조건 저 고시 출신이 가는 거야.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 국회의원 맨날 돈 많다, 계급적으로, 계층적으로 뭐 너무나 쏠려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늘 또 그런 사람들만 뽑아. 맞아요. 전문직만. 네네. 근데 전문직들의 백그라운드나 또는 기업가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다 그냥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배분을 받아. 네. 그러니까 시험 점수에 따라서 배분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이상하긴 해. 그쵸. 그거는 선진 국가는 좀 달라. 그러니까 시험을 시험을 많이 시험을 보는 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안 보고 뭐 땡땡이를 많이 치고 뭐 그냥 자유방임을 시키면 학습 능력이나 학습의 양이 저하된다. 이런 논문은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건 이미 증명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나 어떤 선진국도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 수억 원의 연봉을 65세에서 70대까지는 보장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서 거기에 또 그냥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그렇죠. 진짜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이상한 시스템이니까 네. 이게 자본주의도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도 안 해. 자본주의는 이게 자본주의에서 임금이 결정이 될 때는 네. 그 사람의 직업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지. 임금이 결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한국은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입시 성적에 따라서 이후에 내가 배분받을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정해져요. 물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러니까 스카이를 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취업을 잘하고 무조건 이 사람이 평생 잘해서 그건 아니지만 대충 결정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지방대학을 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서울 소재한 수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승진을 하고 이건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생애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입시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충 그 사람의 그 미래 노동 생산성의 현재 가치가 정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죠. 좀 이상해. 그리고 재벌 3세들도 최근에 경향신문인가에서 경향인지 제가 한겨레인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경향 같아요. 경향에서 그런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의 기업들을 뭐 공시자료 나온 걸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재벌 총수들, 뭐 재벌 3세들, 회장들, 회장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뭐 어닝이 있어요. 순이익이 있고 그리고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있어요. 배당금이 있죠. 배당금이 있는데 회사가 어닝이 떨어졌어. 배당도 떨어졌어. 근데 총수 일가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회장이 가져가는 보너스, 부회장이 가져가는 보너스는 뭐 그것과 상관이 없어. 그쵸. 연관이 없이 그냥 늘어만 나고 막 여기서는 배당금을 줄이는데 자기는 50억을 더 가져가.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야. 이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지. 그렇죠. 이상한 거지. 그러면 이게 맞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최근에 한번 물어봤더라고. 경향신문에서 한번 물어봤는데 네. 그런 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자본주의 질서가 아닌데 당연히 재벌 3세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자본주의 공부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거 강탈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돌려주려고 저러지? 이런 생각, 아니, 주주들한테 어떻게 돌려주려고 저렇게 지들은 다 가져가나?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불공정한 거죠. 그런 것들이 불공정한 건데 한국의 공동체는 어떤 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요. 이게 불공정하대요. 왜냐? 공부를 열심히 한 나랑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비정규직인 쟤랑 왜 똑같은 돈을 받을 이거는 이런 거를 가지고 공정하네 안 하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수리공을 해도 1억을 받는다더라. 얼마나 사회가 행복하겠느냐. 꼭 교수가 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 보수 신문에서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나오죠. 네, 가끔 그런 훌륭한 말씀들을 칼럼으로 쓰세요.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반대로 하는 거죠. 희한하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네. 좀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 공동체가 좀 신분제를 탈피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닌가. 신분제.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막 재벌 기업들이 이제 막 그런 짓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항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주들도 가만히 있었고 요새는 이제 주주들은 조금씩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정말로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위배하는 특히 그 경제의 주체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 룰을 위배하는 거는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사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임금이 더 높아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래 수요 공급의 법칙상 이들은 임금이 원래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정규직. 근데 한국은 정규직이 하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신분에서 오는 보너스를 나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 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원의 배분 문제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제 그 거죠. 정규직이 20세, 30세 돼가지고 정규직으로 어떤 안주를 하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지.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정규직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대기업 정규직이었어요. 이분도.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은 그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신사업을 추진하고 뭐 투자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쪽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 기업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들은 그룹 컨트롤 타워에 모여서 승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승계 작업, 그렇지. 승계 작업을 하고 맞네. 있어요. 승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략교육실에서 그거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한국의 상속세 체계상 그리고 한국 재벌들의 그 발전 도상에서의 지분 과정상 승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중요 안 한 건 아니에요. 중요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어떤 그 주주 이익의 증대나 기업 이익의 증대보다 더 앞에 오면 좀 곤란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대주주 이익의 증대가 거기보다 앞에 가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사익 편취지. 사사로운 이익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사이즈를 크지 못할끔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저도 뭐 과거에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만 투자를 할 때는 사실 ROE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리턴 온 에퀴티. 리턴 온 에퀴티가 제일 중요한데 한국 주식 시장은 ROE가 굉장히 낮아요. 낮죠. ROE가 굉장히 낮아요. 이유는 에코티를 계속 발행하기 때문이겠죠. 뭐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대주주들이 주가를 높이 유지할 이유도 없죠. 없죠. 그래서 유상증자랄지 무상증자는 별로 없었고 이제 돈이 필요하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또는 상장하는 그 자체가 고퍼블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공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본인과 본인 자식들에게 그렇게 올곧게 그렇게 쫙 본인들의 이익만 생각해서 쫙 그 하고 싶으면 장애에 놔두고 유한회사로 놔두면 돼. 그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돼.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하죠. 하면서 본인들한테 계속 배당을 100%씩 주고 90%씩 주고 그러면 뭐 그 자본주의 룰에 위배되는 게 아니지. 아니죠. 근데 그거를 고 퍼블릭 상장하는 그 순간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주도 다중에게 이게 그 투자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네. 그 다중의 손에 지금 그 주식이 싹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주주들과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주주 자본주의예요. 근데 이재용, 뭐 정의선 또는 그의 아들, 딸들이 이 회사를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내 멋대로 하겠다. 내 이익대로 하겠다. 그거는 주주 자본주의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책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러니까 일단 한국인들은 돈이 없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질서가 근본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질서가 좀 아닌, 이제. 자본주의 질서가 아니다. 자본주의 질서가 아닌. 약간 한국식 질서가 있어요. 한국식 질서가 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식 질서가 단순히 한국인들이 뭐 이기적이거나 못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 도상에서 우리는 그런 길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거를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발전 도상에서 스스로 선택을 해왔던 것들이 결국 이제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어둡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목에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이라고 반영이 됐다. 그러나 결론은 뭐 자살하는 대한민국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네.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그 에필로그에 마지막으로 황금 티켓 증후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마지막 에필로그를 썼잖아요. 네. 여기에서 황금 티켓 증후군은 뭡니까? 황금 티켓 증후군은 이제 한국은 그 황금 티켓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서울,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요 황금 티켓이 있고 이 황금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발권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입시에서의 승리뿐이다.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입시에서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입시에만 몰려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이 황금 티켓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패배자가 돼버리는 사회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근데 황금 티켓을 몇 명이나 받겠어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결혼도 출산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제 요게 이제 그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이 황금 티켓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 책 안에 어떻게도 나와 있어요. How? 어떻게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다 설명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증세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3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단계는 정부가 일단 빚을 져야 된다. 빚을 져야 된다. 네, 정부가 일단 빚을 지고, 근데 그 빚을 해외나 뭐 국민연금에 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은퇴를 하시는 분들, 뭐 베이비붐 세대, 86세대, X세대들의 잉여 자원을 유도해서 개인의 국채보유 비율을 높여야 된다. 네. 개인의 국채보유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뭐 양해를 구한다기보다는 뭐 그들의 이제 잉여 자원을 유도해서 정부가 일단 재정을 확대를 합니다. 재정을 확대를 한 후에 일단은 정부가 그 재정을 확대를 해서 뭐 노동 생산성의 해결 문제라든지 식료품 고물가 문제라든지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요. 이자는 얼마 줄 건데? 뭐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3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국민 생활 조건을 개선을 시킵니다. 그 다음번에 근로소득세 면세로부터 낮춰야 돼요.
면세율을 낮춘다? 네, 한국은 근로소득세 면세율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죠. 지금 얼마죠? 33.6%인데 가장 최근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세 납세율이 6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님, 한국의 사교육 시장 참여율은 70%가 넘습니다. 소득세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 러프하게만 따져본다면 소득세를 진짜 이준석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 그죠. 이준석 의원과 저는 여러 번 인터뷰를 해서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세 면세율을 오히려 높이자. 우리 한국의 한 절반 정도가 세금을 전혀 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주의가 보통의 국민의힘 사람들. 근데 그 국민의힘과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율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게 하자라는 쪽 아닌가요? 면세율을 올리자는 쪽인가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하자는 쪽이지. 예, 뭐 그런 방침 저도 같은 얘기를 하는 같은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직접세 비중이 좀 많이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세수를 법인세랑 부가가치세로 많이 충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조세의 원칙 중에 국민 계세주의가 있는데 한국이 이 국민 계세주의가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근데 국민 계세주의가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안 된다가 저의 그 주장인 거고. 뭐 물론 근데 이것도 증세 아닌가? 어떤 거요? 이 면세율을 낮춰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면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10,000원이나 20,000원이라도 더 내게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정부가 일단 빚을 내서 국민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앞에 거는 진보적인 아젠다고 뒤에 거는 보수적인 아젠다인데 그거 두 개를 시간 배열을 하면서 순서대로 넣네. 저는 다 필요한 해결책들이라고 보는데 이것만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 여기에 그러면 두 번째 슈퍼리치는 있어요? 슈퍼리치의 증세 방안이나 대기업의 증세 방안, 법인세 지금 낮춰놨으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해봤어요? 슈퍼리치나 이제 법인세는 정상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정상화가 윤석열 정부 이전? 그렇죠. 아니, 현재는 부자 감세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부자 감세는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국민들 모두가 지금보다는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된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놓고 가자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정부가 우선 빚을 내서 여러저런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증세는 굉장히 몇십 년 뒤에 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될 수밖에 없다. 후행이 돼야 된다. 너무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중산층이 그나마 돈이 없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 면세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아무리 서민이라도 더 내는 게 본인들의 복지 혜택이나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제 재정 확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있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더 낸다면 조금씩이겠죠. 그게 10,000원, 20,000원이라도 더 낸다면 세 번째 단계로는 부자들 기득권의 증세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정리를 잘했네요. 이렇게 정리를 쭉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정적으로 조금 다시 이렇게 점프 스타트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국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거죠. 뭐 이런저런 다른 챌린지들도 있습니다. 가령 지역균형 발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지역균형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 지역균형 발전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는 챌린지도 있고 아까 전에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국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요구 수익률을 얼마나 보장할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요구 수익률의 문제는 사실 이거는 정부가 뭐 막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시장이지. 그렇죠.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채권 투자의 매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어서 이제 요구 수익률을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챌린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미디어에서의 메시지가 너무 한쪽으로만 범람해서 발생하는 문제긴 한데 한국 미디어들은 너무 미국 주식이랑 코인 얘기만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자산가라든지 은퇴계층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의 리스크 캐패시티는 그렇게 미국 주식에 몰빵될 정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분은 실제로 펀드 매니저를 했으니까 알지. 네, 뭐 2조 정도 2조짜리 펀드였어요? 가장 컸을 때, 그러니까 2조짜리 펀드는 아니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관리를 했던 이제 돈들 다 합쳤을 때. 맥시멈이 이제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중에 예금하고 보험만 갖고 평생을 보내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그 리스크 회피 성향이 높으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저는 사실 국제 투자로 유도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만큼 막 그렇게 주식, 미국 주식, 코인에 미쳐있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실제 통계는. 네. 실제로 그렇게 그 수면 아래 잡혀있는 분들을 이제 데려올 수 뭐 사실 당연하겠지만은 국채 투자가 예금이자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끌어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뭐 엔화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국익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쪽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금투세 이야기할 때도 잠깐 우리 프로에서 최경영 TV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투세를 뭐 폐지하냐 유예하냐 그 이야기에 그냥 매몰되지 말고 부동산 세금이랄지 소득세랄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부동산 시장보다는 금융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 쪽으로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 수 있다. 부동산에 너무 많이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좀 세제로 좀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전체적인 스킴을 짜고 큰 계획을 짜고 국가를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하시는 상당히 많은 포퓰리즘적인 발언은 그냥 그때마다 어떤 저 주식 투자하는 1,400만 명이 민주당을 미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것들. 물론 이제 민주당도 가끔 그런 거를 해요. 그런 걸 하는데 이렇게 이제 88년생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88년생 그렇죠. 민간인이 나라 걱정하듯이 전체적인 스킴을 좀 이렇게 짜서 몇 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이게? 350페이지 좀 하는 데죠. 이거 얼마나 리서치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진짜 제가 좀 상당히 나이가 많으니까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유. 네. 아니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개는 50, 60, 40, 60들이 많으세요. 네네. 진짜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대견한 동생처럼 그렇게 볼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고민을 한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뭐 관료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 대안이 맞든 틀리든 뭐 반대를 하든 안 하든 뭐 그런 생각. 근데 책을 88년생 이 김현성 저자가 쓴 거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왜 부끄러워요? 잘 썼고 리서치를 굉장히 잘 해놨고요. 그걸 이제 반대하든 뭐 하든 간에 다른 책들이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 논의가 이런 지점에서 좀 구조적인 문제에서 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최경영 TV 우리 애독자, 애청자,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끝내죠. 네.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 제목이 부정적으로 여겨지셨다면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제목은 부정적이지만 상당히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 사회를 바라봄에 있어서 남 탓하지 말자.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사실 이제 뭐 이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시민의 일원으로서 실망스러울 때는 의사결정권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누구 때문이다라고 탓을 하고 이거를 수정하려 함에 있어서 약간 막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이렇게 뭐 수사와 세무조사 뭐 이런 걸로 자꾸 공동체를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시민의 일원으로서 실망스러운 거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공동체가 바뀌지는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거 해가지고 물론 이제 분풀이는 되지. 그렇죠. 분풀이가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온건한 상황입니다만은 1930년대 스웨덴이 한번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출산율이 1명 1점대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근데 그거를 스웨덴이 국가 대전략을 잘 짜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은 1명 1점 후반대 그리고 2점 몇 명대가 다시 회복을 기적처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사회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생 살다 보면 각자 걸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뭐 젊은 아이도 젊은이의 일원으로서 좀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미래가 있는 방향으로 걸을 수 있다면 좀 한 분이라도 더 걸어보면 좋을 것 같다. 뭐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 좀 용기를 가지고 해 나가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자살하는 대한민국을 쓴 김현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최경영이었습니다. 최경영TV에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